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스트온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네요. 자, 오늘은 학위 논문 쓰기의 기초, 모든 학위 논문이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 심리학이 사회과학에 들어가죠. 사회과학 분야의 학위 논문 쓰기의 기초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 분야 학위 논문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방식이. 연구법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사회과학으로 다 묶이는 건데, 물론 경제학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심리학이랑, 그런 거는 뭐 좀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논문 양식 자체가. 왜냐면 연구 방법론이 비슷해서 그래요. 거의 똑같거든요. 예. 일단 그럼 학위 논문이란 거는 다른 논문과 차이가 뭘까요? 굳이 학위 논문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일단 다른 논문은 뭐예요? 여러분 논문이란 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저널이라는 거 실리죠. 그러니까 뭐 잡지사 같은 거예요. 일종의 저널. 논문을 실어주는 이제 책자가 있어요. 옛날엔 책자가 나오고 지금 인터넷에 다 게재되는데 지금도 물론 뭐 신청하면 책자로 나옵니다. 돈을 주면 책자로 받을 수 있긴 했어요. 그런 거 유명한 거 뭐 있습니까? 사이언스, 네이처, 그런 거 뭐 그런 게 진짜 이건 이공계 쪽이고 그리고 뭐 사회과학 쪽도 있고 이제 이공계 쪽을 SCI 논문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회과학 쪽을 SCII인가? SCCI인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 또 사회과학 쪽에 논문도 있고요. 심리학 쪽에 제일 탑전을 하면 뭐 JSP나 JCCP나 JPSP 이게 약자인데다 Journal of Social Personality Psychology 그러니까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논문들이 탑저널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위 논문이란 거는 그런 저널에 게재된 논문과는 다른 게 목적이 다르죠.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논문이죠. 그럼 물론 그 논문과 이 논문이 뭐 다른 주제인가? 주제를 달라야 되나?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학위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학위를 주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학위를 받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논문 쓰는 사람이 내가 얼마큼 공부를 했냐, 내가 이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연구 능력이 있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 논문 그대로 해가지고 학위 논문을 조금 양을 줄여가지고 논문에 게재하긴 합니다. 양이 다르거든요. 학위 논문 그대로 전화를 못 싣습니다. 줄여야 돼요. 상당히 요약을 많이 해야 되고, 어, 그래서 학위 논문이라는 거는 좀 이제 일반 저널보다 오히려 더 쓰기 힘든 게 그만큼 양이 많고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필요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쓰기가 힘듭니다. 일반 논문보다는. 오히려 근데 물론 논문이라는 걸 처음 쓸 때 학위 논문부터 제일 처음 써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죠. 근데 일반 논문을 쓰거나 다른 데 뭐 보고서를 쓰거나 그럴 때 그런 거 써보고 나면 나 학위 논문 진짜 어려운 거였구나 그때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논문 쓰는데 왜 어려워하냐? 물론 하기는 어렵기도 하지만 하기는 못 쓰는데 왜 어려워하냐? 첫 번째는 어려워하는 논문을 많이 안 봐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네. 논문을 많이 봐야지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파악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테스트원이 논문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는데 학위 논문 컨설팅을 특히 많이 해드리는데 논문을 거의 안 보고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문을 안 본다고 이게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텍스트 위주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출판된 책들. 특히 사회학 분야에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는, 특히 심리학 같은 경우, 상담이나 임상 같은 경우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책만 보고 공부를 하시고, 논문을 별로 안 보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때. 사실은 좋은 논문 한 편이 웬만한 책 한 권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런 건 근데 잘 모르시고, 너무 많이 안 보고 맨날 책만 보시다가 논문 쓰라고 하니까는 되게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연구 방법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그래서 학부 때 이걸 보통 요즘은 배우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심리학과는 학부 1학년 때 배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졸업해서 다 까먹긴 하지만은, 이 연구 방법론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사회과학에서. 그걸 제대로 못 배우고, 그냥 교수가 쓰라고 하니까 쓸 때가 됐으니까는, 쓰려고 하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거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따로 해야 되거든요. 연구 방법론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따로. 한 학기 한 과목이에요. 이 연구 방법론이.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지도 교수님 관심. 사실 세 번째가 제일 낫습니다. 나 뒤에도 얘기할 건데, 이 대학원이라는 데가 사회학 쪽의 대학원이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나눕니다. 이 특수대학원에는 교육대학원도 속해 있고, 뭐 다양하게 무슨 뭐 부동산 대학원이라든가 상담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학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똑같은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논문을 쓰면은. 근데 특수한 대학원과 일반 대학원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특수대학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특수대학원을 만들 때는 학문 연구보다는 취업이나 자격증이나 그런 부분들에 더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원래 특수대학원은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해요. 그래서 특수대학원 사실은 학위 논문이 의무도 아니에요. 학위를 꼭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은. 근데 이제 교수들이 자기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위를 요구를 많이 하죠. 그 특수대학원 학생들한테. 그래서 특수대학원 학생도 학위 받으면 좋은 거니까, 뭐, 논문 통과시켜 준다고 하는데 안 쓰는 이유는 없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특수대학원에서는 연구를 별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별로. 배운 게 없으니까 쓰기 힘든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지도교수는 별로 그런 거에 무관심해요. 알아서 해라고 해요. 좀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 특수대학원 전임 교수들이 있긴 있는데, 그 교수들은 안 그래요. 근데 어떤 교수들이 주로 무관심하냐? 일반 대학원 교수를 겸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과 교수면서 동시에 상담 대학원 교수. 이러면 심리학과 일반 대학원 제자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심리학과는 보통 대학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제자가 많아요. 대학원생이 많고. 그럼 그 학생을 다 봐주려면은 특수대학원까지 신경을 못 씁니다. 이게 겸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시스템상. 그리고 혹시 뭐. 근데 물론 전임 중에서도 게으른 교수들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특수대학원에서 자기가 특수대학원 학생들한테 등록금 받은 돈으로 먹고 살고 있으면서 특수대학원 학생들을 무시하는 교수도 있어요, 실제로. 네, 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사회과학 논문이라는 것은 뭐냐? 이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양적 연구가 있고, 질적 연구가 있고, 리뷰 연구가 있는데, 근데 세 번째 리뷰 연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때까지 나온 논문들을 쭉 보는 거예요. 학위 논문 할 거, 뭐, 퍼블리시된, 이제 전에 나온 논문들 할 것 없이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한 논문들을 다 뭉쳐서 봐요. 봐가지고 이런 논문들이 있다 쫙 리뷰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는, 아, 최근에 이런 경향이 있다. 아니면 이런 이론을 말할 수 있겠다. 어, 뭐 이런 그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놓는 게 리뷰 연구인데 일단 심리학은 리뷰 연구를 학위론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지도 않아요. 심리학 리뷰 연구 쓰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리뷰 논문 쓴 학위 논문 리뷰 논문 쓰는 거 제가 경제학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학위 논문으로 인정해주는 전공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과학 중에서 리뷰 논문은. 어쨌든 리뷰 논문을 비추고요. 저는 웬만하면 쓸 수 있어서 비춥니다. 왜냐하면 이건 되게 힘들어요.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논문 엄청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그냥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이 둘 중에 보통 하나를 많이 하는데 심리학은 거의 양적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위 논문을. 질적 연구가 훨씬 어려워요. 물론 제 기준에서 진짜 어려워요. 질적 연구가 더 쉽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자기는 숫자 싫다고. 질적 연구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하나 인터뷰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터뷰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돈도 더 많이 들어요. 근데 보통 이게 저희가 연구할 때 겪는 게 예를 들어 뭐 국가 연구나 이런 것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가 연구에 들어가는데 위에 공무원 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산안을 딱 냈는데 이러는 거예요. 인터뷰하는데 왜 돈을 줘요? 그러니까 연구의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죠. 아니, 그 사람이 한 시간 넘게 인터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시간을 빼서, 그럼 그거를 공짜로 해줄 거라 생각했냐고요, 다. 그리고 돈을 줘야죠. 왜냐면 돈을 줘야지 성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그런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 조금 당황한 적이 있어요. 이건 딴 얘기고, 어쨌든. 그리고 양적 연구라는 거는 뭐 많이 하는 거, 설문지를 이용한다거나, 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효과 검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양적 연구면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들. 이제 사회과학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을 상대로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뭐 점수화를 시켜야 돼요. 숫자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숫자화 시켜가지고 연구하는 건 양적 연구라고 해요. 전부 다. 그 숫자화 시키는 방법이 뭐 설문지라든가 심리 척도라든가 그 실험이라든가 실험이라면 뭐 어떤 뭐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간을 측정한다거나 뭐 거리를 측정한다거나 크기를 측정해가지고 그거를 점수화 시키는 거죠. 효과 검증은 보통 척도를 하는데 이제 사전사후 아니면 사전사후 후속 이세 번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쉽기는 뭐가 제일 쉬울까요? 네. 척도가 제일 쉽기도 하고요. 근데 척도라고 해서 다 쉬운 건 아니고, 척도 개발이 좀 쉬운 편이고, 자기가 심리학적인 센스가 있으면 척도 개발이 제일 쉬울 수도 있어요. 물론 척도 개발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뭐 박사 논문 정도 될 정도로 어려운 것도 있긴 하지만, 효과 검증은 석사 논문으로 전 효과 검증을 많이 추천합니다. 왜냐면 효과 검증이 뭐냐면요. 직접 내가 상담을 하거나 집단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효과 검증하는 거라서, 근데 통계적으로도 간단하고 이해도 쉽고요. 본인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효과 검증은 그냥 내가 상담 대학원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공부했으면은 오히려 쓰기가 쉬워요, 효과 검증이. 예, 그런 걸 좀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 근데 물론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른 사회과학 전공은 설문지를 많이 하고요. 예. 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도 있어요. 찾아보면 다른 종류로 현상학 연구라든가 그리고 이 행정학이나 정치학 같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벗어나서 또 다른 방식의 또 논문들도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전공 특성에 따라서 또 다른 방식도 있긴 해요. 자, 일단 학위 논문 준비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사회과학 기준입니다. 첫 번째 논문 검색 방법부터 얘기자. 제가 논문 컨설팅한테 선생님 그러면은 논문 컨설팅한테 이래요. 선생님 그 다음 주까지 그러면 이 주제에 가서 논문 좀 찾아보고 계시겠어요? 어떤 논문들이 있는지 일단 대충 살펴보고 그렇게 한번 시작하죠. 그럼 검색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논문을 별로 본 적이 없어. 텍스트만 공부해가지고 대학원 내내. 그게 실제로 있습니다. 논문 검색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건 아니고 물론 이것도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네이버에 논문 검색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아티클 검색이 있어요. 통합 검색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구글에는 구글 스콜라라고 또 논문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특히 해외 논문 찾을 때는 구글 스콜라가 굉장히 강력해요. 생각보다 강력해요. 그리고 논문 찾는 방법은 자기 대학교에 소속돼 있잖아. 자기 소속된 대학교에서 유료 논문 다 제공하고 그 논문 검색하는 거 그런 거 그런 인트라넷 다 있습니다. 안에서. 근데 대학 중에서는 이 유료 논문을 뭐 한 학기에 5개 이런 식으로 되게 쪼잔하게 제공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따로 뭐 신청해가지고 출력물만 주고 온다든가 쪼잔하죠. 되게. 그래서 이 대학에서도 유료 논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대학이 다 유료 논문을 그렇게 막 자기가 대학교 돈으로 가지고 충분히 탁탁 주면 좋겠는데 안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지역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지역 도서관에서 유료 논문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해외 논문이 아니라 국회 도서관 통해서 제공하는 거고요. 주력 거의 해외 유료 논문은 대학교를 통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직접 논문 받는데 내 돈 쓰기 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학위 논문을 쓰는 거잖아. 등록금 내잖아요. 그럼 그 등록금에 다 포함된 거고, 우리 학교에서 학위 논문 쓰는 거니, 학교에서 학위 논문을 쓰든 무슨 논문을 쓰든 간에 어쨌든 그거 다 학교의 명예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돈 가지고 쓰면 안 되죠. 논문을 보는데. 그리고 유료 논문이라는 게, 유료로 걸어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본 논문이기 때문에 돈 벌려고 유료로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유료 논문이 중요해요. 돈 내야 돼, 안 봐.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학위 논문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준비 D단계. 지도 교수님이 상해 주제를 정한다. 일단은 준비가 됐으면 내가 스스로 이제 논문도 찾을 줄 알고 어느 정도 이제 재료를 좀 모으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주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논문 뭐 쓸까요? 대놓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이거 써라고 정해주기도 합니다. 석사학위 같은 경우. 요즘은 그런 심리학과는 사실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심리학과는 그런 꼰대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는 아직도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 심지어 여기 논문 계획서를 작성한다 있는 논문 계획서 뭐, 저 자체도 아예 교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다 정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회과학 좀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정성스럽게 갖추지도 않고, 논문 계획서 작성하면은 거의 뭐, 사실 여기 절반 쓴 겁니다. 논문 계획서 그대로 하면 되니까. 논문 계획서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제가 뭐고, 방법은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설문지를 방법, 설문지를 척도를 쓴다고 하면은, 몇 명을 어디서 어떻게 걷고, 어떻게 수거할 거고, 며칠까지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모델은 뭐지, 모델 연구를 한다고 하면 모델은 어떻게 세울 거고, 거기서 예상하는 결과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써야 되는,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논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쓰면 쓸수록 나중에 논문 쓸 때 편합니다. 네, 기억하시고 키가 된 논문을 정한다. 이게 진짜 중에 키 아티클이라고 하거든요. 만약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주는 지도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지도 교수님이 키 아티클도 던져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써 하면서 틱툭 하나 던져줄 거예요. 이렇게 키가 된 논문을 정하면은 이 키가 된 논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연구를 자존감에 관해서 한다. 그럼 자존감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논문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자존감을 매개하는 어떤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뭐 자기 효능감과 뭐 불안 이 사이에 뭐 자존감이 오고 뭐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안 그럴 거지만 아마 중간 자존감이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그런 논문이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럼 내가 이거 논문을 통해서 약간 변인을 하나 더 해가지고 자기 효능과 자존감 사이에 뭐 남녀 차이라든가 이런 거 조절을 하나 넣어가지고 논문을 하나 쓰고 싶다. 아니면 다집단 연구를 하고 싶다. 아니면 이중매개 연구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기초가 되는 논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키 아티클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전공이 IAT 저 논문을 썼는데 석사 논문을 IAT 같은 경우는 키 아티클이 정해져 있어요. 98년도에 써져 있는 논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해외에 그린월드가 썼던 JPSP의 그린월드가 썼던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키 아티클로 정해져 있어 모든 IAT 연구하는 논문은 다 그걸 키 아티클로 정해요. 거기서 확장이 되거든요. 그런 논문이 하나 딱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칭찬받았던 선배의 논문을 참고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위 논문 쓸 때 이거 무조건 검색해봐야 돼. 물어봐야 돼요. 선배들 중에서 학위 논문 칭찬받았던 논문 하나 있으면 가져달라고. 그리고 찾으세요. 무조건. 왜냐? 그대로 쓰면 됩니다. 뭐 양식 그대로 쓰면 돼요. 이게 특수대학원 학위 논문 양식이 정해져 있긴 한데 문체라든가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개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칭찬받았던 논문이라는 거는 그런 문체라든가 그런 구성을 교수들이 좋아했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참고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 세 번째 3단계 최대한 많은 논문을 찾는 앞에 논문 찾는 방법 하였으면 일단 논문을 무작정 찾는 겁니다. 일단 공정 논문 쌓아두는 거예요. 그 제가 많이 이용한 사이트는 국회 도서관 말고도 이제 RISS 그거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제가 할 때는 뭐 국회 도서관하고 RISS 사실 두 가지만 잘 써도 그리고 그거랑 구글 스콜라 그 세 가지만 해도 웬만한 논문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학위 논문 하면은 그거 세 가지만 써가지고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유료 논문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해외 논문을 너무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영어가 힘드니까는 중요한 거는 해외 논문을 많이 써야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교수님들이 좋아하고 해외 논문을 좀 많이 써야지 있어 보이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찾아보시고 논문 같은 거 어차피 해외 논문도 있어도요. 그 파일로 PDF로 다 받을 거잖아요. 그거 챗GPT에 입력하면요. 요약 정리 다 해줘요. 요즘에는 AI가 요약 정리 다 해주고 번역 다 해주니까 부담 없이 좀 해외 논문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미리미리 정리해주고 당연하죠. 이건 나중에 끝 마지막에 정리하려고 하면 머리 터집니다. 미리미리 정리해두세요. 그리고 하기 엔드노트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레퍼런스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아마 한글에서 작동이 아직 안 되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석사 논문 쓸 때는 한글에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 MS 워드로 논문을 썼어요. 저는 한국 석사 논문은 MS 워드. 왜냐면 엔드노트를 쓰고 싶어가지고 너무 편해서. 엔드노트 어떤 거냐면은 이제 미리 거기 엔드노트 파일에다가 제가 다운받았던 논문들을 다 입력을 시켜두면은 뒤에 가로하고 이 사람 이름 적고 몇 년 이렇게 적는 거 있잖아요. 논문에서. 그거를 탁 쓰는 순간 리퍼런스에 자동으로 쭈르륵 하고 기입이 됩니다. APA 형식으로. 이제 미국 심리학회 양식으로. 이 사회학 논문 양식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APA, 이제 미국 심리학회 양식이 있고 또 경제학과 쪽에 쓰는 양식이 또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상담학이다 뭐 코칭, 그리고 심리학 쪽 그리고 하여튼 심리학 계통은 다 APA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위 논문은 좀 달라요. 학위 논문은 대학교 양식이 따로 있어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APA 양식을 쓰면 되는데, 굳이 학위 논문을 또 자기들 대학교 양식을 따로 만들더라고요. 레퍼런스 달릴 때. 그래가지고 괜히 일 많게 복잡하게 만들던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하여튼, 논문 양식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 학교에서 어떤 학위 논문 양식을, 근데 이거를 알아봐도요, 공지로 알아봐도요, 제대로 안 적어놔요. 학교에서 제대로 안 적어놔요, 이거를. 그러면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레퍼런스는 어떻게 적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담당자도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학교에서 학위 논문 나온 거 봐가지고,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그냥 보고 참고해서 그냥 써야 돼요. 환장합니다. 학위 논문 써라고 해놓고 정작 학위 논문 쓰는 양식은 제대로 안 알려주는 학교도 많아요. 생각보다. 예. 그리고 주제 선정이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제 선정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말했죠. 지도교사한테 달라고 하세요. 근데 지도교수가 네 알아서 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정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석사 논문 같은 경우 제일 많이 하는, 박사 논문 이러면 안 되는데, 석사 논문 제일 많이 하는 같은 주제 방법론만 수정하는 거.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은, 옛날에 이제, 어떤 이제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연구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무원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그리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연구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집단이 세 개가 나오죠. 공무원, 시장 상인, 그리고 시장 이용자 이렇게 세 집단이 나오죠. 그럼 세 집단을 따로따로 구조 방정식을 해가지고 세 집단을 따로따로 매개 분석을 한 거예요. 세 개를 근데 이게 좀 오래 논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다집단 분석이란 게 없었습니다. 지금 다집단 분석이 그 논문이 나오고 한 1년 뒤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게. 다집단 비교 분석을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똑같이 해버리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그쵸? 분석 방법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논문을 쓰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석사 논문 하나 되는 겁니다. 아주 좋아하죠. 다집단 분석 방법으로 이렇게 논문 돌리면. 물론 힘든 건 어떤 거냐? 다집단을 하려면 한 집단은 200명씩 해야 돼요. 그리고 세 집단이면 600명을 해야 됩니다. 자, 600명을 내가 하려면은 그 종이 인쇄 값만 넣겠어. 얼마나 겠어요. 물론 지금은 뭐 그 구글 폼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설문지를 받긴 하는데 음, 온라인 설문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설문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변이를 추가한다. 이것도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뭐 아까 초반에 이 매개분석 얘기 들었지만 거기서 그냥 일반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 2, 3 해가지고 그런 매개분석에다가 매개변이 하나 더 해요. 그럼 매개변이 두 개가 돼가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 되죠. 자, 매개변이 두 개 들어갔다. 두 개 이상이면 다중매개가 됩니다. 그 매개 모양도 이제 밑으로 들어가냐, 일렬로 들어가냐, 행렬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병렬로 들어가냐, 직렬로 들어가냐 또 다르죠. 그런 거 분석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제? SPSS에서 지금 SPSS 매크로 프로그램 쓰던가 아니면은 에이모스로 해가지고 잠재미 만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하든가 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에이모스가 좋죠. 교수님들이 에이모스 쓰는 것도 좋아합니다.
SPSS 매크로는 왜 쓰냐면은, 샘플이 200명 못 모을 때 쓰는 거예요. 200명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에이모스 고추원 형식을 하려면, 의미스키 하려면. 근데 회귀 분석으로 SPSS는 회귀 분석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돌리는 거라서, 회귀 분석으로 하려면 120명 이상이면 됩니다. 샘플이 좀 적을 때 하는 건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SPSS 매크로 하면 뭔가 더 쉽고 좋은 건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그러면은 SPSS 매크로로 하는 거는 샘플이 부족해서 그냥 그때 하는 거예요. 대체로. 그리고 AO 잠재배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후 시작을 이제 봅시다. 이주시는 논문을 써야 하는 당연히 설명, 이게 시작입니다. 무조건 논문 목적을 써야 돼요. 배경. 논문을 시작할 때는. 첫 단락을. 그냥 이게 석사학위 논문하고 박사학위 논문하고 좀 다른데, 석사학위 논문은 그냥 가볍게 시작을 해요. 어, 이 논문은 이런 목적으로 쓴다. 뭐, 최근에 청소년들이 어떻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뭐 이렇게 하고,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조금 사이즈를 크게 갑니다. 뭐, 세계적인 경향, 문제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박사학위는. 그러니까 글로벌한 문제를 막 제시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사학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일단 논문성에 당연히 설명할 때, 뭐 신문 기사나 언론 기사 이런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일 좋은 건 통계청 자료, 공인된 자료를. 왜냐면 언론 기사라는 거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사실. 그리고 통계청 자료 같은 거를 첨부하는 게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어, 통계청 사이트 가면 자료 다 공짜로 열려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 많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요 정도 시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논문 초반부분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말발이 글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목적이 끝나면 논문에 사용되는 이제 변인들을 소개하죠. 자, 이제 심리학 같은 걸 예를 들면, 자, 아까 뭐 자기 효능감, 자존감, 그리고 뭐 무망감, 무기력, 불안, 우울,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긍정적인, 그리고 뭐 자기 만족, 행복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변인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변인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소개해야 돼요. 그 소개를 어떻게 하냐? 그 변인들을 다른 논문들이나 다른 연구들에서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전부 다 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면은 그리너드는 자존감을 어떻게 얘기했다, 누구누구는 자존감을 어떻게 했다, 그때 몇 년도에 누구누구는 막 60년도에 몇 년도, 60년도에 누구누구는 이거를 자존감을 어떻게 정의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도 순서대로 쭉 다 나열합니다. 해외, 국내, 학교 포함해서 전부 다. 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학위 논문 내가 이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 사실 그 저널에 내는 논문은 그렇게 많이 적을 필요 없거든요. 근데 학위 논문은 무지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거를 엄청 많이 적을수록 좋아요. 많이 적을수록 좋아요. 예. 많이 적을수록 교수님들이 좋아합니다. 만약 교수님들이 논문 심사를 하다가 내가 아는 연구가 하나 빠져 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조건 다 적는 게 좋고 찾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웃긴 사회과학이 참 재밌는 게 똑같은 예를 들어 똑같은 우울이라도 이 우울을 정의 내리는 게 학자마다 다 달라요. 되게 신경생물학적으로 정의 내리는 사람도 있고 인지적으로 정의 내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정서적으로 정의 내리는 사람도 있고 또 정의를 내리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럼 그 정의를 다 내려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내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어떤 학자의 정의를 따른다고 가거나 아니면은 나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겠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럼 논문 변이나 정의하는데 학위 논문이 3, 4페이지가 들어가요. 하나 정의할 때 3, 4페이지가 들어가요. 많은 경우에는. 짧게는 1, 2페이지 들어갈 거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변인들을 쫙 하나하나 다 정의하고 나면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 변인들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또 나열해야 돼요. 자존감, 자기효능감, 우울이면은 자존감, 자기효능감 관계된 논문도 쫙 나요. 자기효능감, 우울에 관계된 논문도 쫙 나요. 이 세 개를 경우의 수만큼 쫙 다 찾아가 나열해야 되고,
실제로 매개 연구인 쓰는 거 다 찾아가지고 더 나열해야 되고. 그리고 비슷한 변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울이면은 무만감 이런 것도 찾아가지고 비슷한 변인들하고 관계 혹시 관계해가지고 연구한 게 있었나? 그런 것도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학위 논문 쓰는 거는 검색이 70%예요. 그래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검색만 하고 있는 거 검색받고 다운받고 논문 읽고 검색받고 다운받고 검색하고 다운받아서 논문 읽고 이게 그냥 이거를 한 학기 내내 하는 겁니다, 사실. 학위 논문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학위 논문에서 중요한 건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연구 방법 적을 때 이제 그 앞에 그 서론, 이게 서론입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게 서론이고, 연구 방법 적을 때는 어떻게 하냐. 연구 방법도 그냥 적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게 연구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물론 논문에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연구를 했는지, 뭐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방법을 택했는데, 이거 방법을 택한 이유는 어떤 논문에 의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적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 부분 생략을 하거든요. 근데 논문 심사받을 교수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방식을 택했냐? 왜냐면 매개 연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SPSS 매크로라 해도 되는데 왜 에이모스를 했냐? 야, 경로 분석 그냥 하지. 뭐하러 이렇게 잠재미임 만들어서 구조 방정식을 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 뭐 효과 측정을 하는데 뭐 한 샘플 적어요. 한 12명밖에 안 돼, 아이들이. 근데 7명, 한 7명 안 넘어 샘플 효과 측정이 되거든요. 사전사고. 그럼 교수가 물어서 보세요. 야, 이거 애들 몇 명 되진 않은데 그냥 실정 연구하지. 뭐하라고 양쪽 연구했냐? 효과 측정 뭐하러 했냐? 그냥 인터뷰 해가지고 인터뷰 실어놨지. 사례 연구를 하면 되지. 애들 적은데. 아, 참고로 사례 연구가 애들이 적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아동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특히 심리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거는 애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심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교수는 속편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그럴 때 대답을 하는 내가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식으로 연구 방법을 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자기 근거가 다 있어야 되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졸업 못 합니다. 물론 시켜준다고 했으면 시켜주겠지만은 좀 많이 까이겠죠. 그리고, 그리고 결과 해석을 할 때도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구조방식 돌리면 적합도라는 게 나오죠. 그럼 그 적합도 지수에 따라서 0.8 이상 볼 수 있는 게 있고 0.9 이상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적합도를 0.8 이상이면 괜찮다고 보는 게 있고 0.9 이상이면 괜찮다고 보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얘들 HFI 같은 경우는 0.8 이상이면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 레퍼런스 찾아야 돼요. 찾아서 사실은 적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여기서는 몇 점, 뭐를 해가지고, 점을 얼마가 나왔는데, 이거는 보통 정도로 본다. 그게 보통 정도로 보는 기준이 레퍼런스가 다 있습니다. 찾으면 다 있어요. 예, 그거, 안 적어서 나중에 되게 까이는 경우가 많은데, 꼭 적어주고, 물론, 솔직히 말해서 거기까지 물어보는 정도로 수준 높은 그런 경우는 잘 없긴 해요. 특수대학원에서는. 근데 가끔 왜 이러냐면은, 논문 심사하는 거 PPT 열어놓고 논문 심사하는 거거든요. 발표하는 거 심사하는 건데, 논문 심사 받을 때 외부 교수를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들이. 가끔 특수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외부 교수가, 이, 그 교수도 되게 바보 같은 게, 특수대학원 와서 일반 대학원 수준 연구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특수대학원 와서 왜 일반 대학원 수준 요구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막 어려운 거 물어보고 그런 교수들도 있어요. 좀, 그 사람들도 좀 나쁜 것 같아요. 이게 일부러 막 매기는 그런 질문도 하기도 하고, 좀 나쁩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연구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자. 이거 중요합니다. 논문 쓰기 전에, 논문을 시작할 때,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논문 계획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수가 딴소리 못하게 하세요.
아, 교수님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 하면은. 심지어 교수, 까먹는 교수도 되고, 내가 언제 그랬어? 까먹는 교수 되게 많거든요. 논문 계획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 논문 계획서 자세히 정리,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수가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자, 그리고 하기는 뭐 본문은 어떻게 쓰냐.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연구 방법부터 본문이긴 한데, 어쨌든 본문에 들어가면은, 일단 분석을 해야 되죠. 뭐, 양적 연구를 했으면 이제 에이모스를 하든 뭘 하든 분석을 해야 되는데, SPSS를 하든, 분석할 능력이 안 되면 돈 주고 맡기세요. 이거는 윤리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분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분석 도구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마우스 딸깍거리는 거를 그냥 돈 주고 맡긴다고 해가지고는, 그걸 맡긴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이건 불법될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내가 척도 만들었고, 내가 방법론을 다 제시했고, 그 방법론에 따라 SPS나 SA모스를 돌리는 거, 그 자체만 딴 사람한테 돈 주고 맡긴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 건 아니고, 물론 그 외엔 내가 해야죠. 그 외엔 내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내 논문이죠. 그리고 웬만하면 맡기세요. 뭐, 별거 안 해요. 얼마 안 해요. 예. 그리고 최신 분석법 쓴다고 해서 좋은 논문 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서 들어가지고 이상한 거 막 쓰지 마세요. 이제 최신 분석법 잘 알지도 못해요. 저스다양 같은 막 그냥 다중 매기만 해도 우와 하던데 그것도 2025년에. 그리고 뭐 교수님들은 에이모스를 좋아하더라. 이상하게 특수다운 교수님들은 에이모스를 좋아합니다. 구조방정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구조방정식 논문 자꾸 쓰라고 해요. 구조방정식도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저 대학원 때 유행하던 거니까 제 석사 때 유행하던 거니까 사실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런데 지금 에이모스를 막 쓰라고 얘기하더라고. 에이모스, 물론, 그리고 프로그램에 에이모스만 있는 건 아니고, 이거 다, 이제 구조 방정식을 돌리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에이모스 있고, 그리고 뭐, S로 시작하는 뭐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고, 뭐, 하여튼, 몇 가지가 있고, 에이모스가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에이모스 단점이 뭐냐면은, 그게 제일 단점이 뭐냐면은, 저기에 이제, 그 명목축도라고 하나? 남녀 뭐 이런 거, 어른아이 이런 거 명목축도 그게 에이모스는 안 들어가요. 이게 삽입을 못 해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은 삽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에이모스는 내가 그림을 그려서 바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편해요. 아주 편합니다. 네.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건 좀 거짓말 같네요. 어쨌든 그림만 그리면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100% 코딩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림을 그려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좋은 장점입니다. 그 최신 버전이 있다면 제공해요. 이거 혹시 통계 부분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길 때 통계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가지고 계시다면요. 왜냐면은 그 통계 돌려주는 사람이 최신 프로그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할 수 있는 걸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더 들어요. 어, 왜냐면 에이모스 같은 경우는 음, 그 최신 타당 에이모스에서 이제 에이모스 매크로가 있거든요. 근데 최신 매크로는 에이모스 9 버전에서 안 돌아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타당도 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제 뭐 그 확인적 요인적 분석할 때 타당도 구하는 게 있는 뭐 필수적인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타당도를 구하고 싶다. 그게 변별 타당도를 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걸 할 때 돌리는데 그거를 에이모스 최신 버전에 있으면 그 매크로 써가지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엑셀로 하나하나 계산해야 돼요. 엑셀로 하나하나 계산해 그 시간 엄청나게 걸려요. 예. 뭐 그런 게 웬만하면 그러니까 최신본이 혹시 대학에서는 그런 게 돌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대학에서는 그게 돌니까는 있으면 제공을 해주도록 합니다. 예. 자 그리고 확인하면 마무리. 마무리가 마지막에 논의랑 레퍼런스 쓰면 마무리되죠. 근데 이 논의 쓰는 걸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하시던데 일단 선배들 확인하면 참고하시면은 어떻게 쓰는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논의에는 뭘 써야 된다는 건 사실은 규칙은 없어요. 말 그대로 논의는 논의예요. 이 논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논문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이 논문은 무슨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의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쭉 잡았는데, 이 논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통 학계 논문이 처음 초반에는 연구 결과를 다시 딱 정리를 한번 더 합니다. 자,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한번 더 해요, 연구 결과를. 그 다음에 이 논문의 의미를 쭉 적어요. 이 논문에서 뭐가 잘 됐고,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논문의 결과가 어떤 걸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걸 쭉 적고,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가 이제 이 논문에서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 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추천하는 거죠. 연구를 추천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과제. 연구 추천도 하고요.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레퍼런스는 앞으로 미리미리 정리해야 되고요. 이거 정리 잘못하면 표절입니다. 진짜요. 만약에 레퍼런스 써야 되는데 안 쓴 게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표절이에요. 어. 그러니까는 이거 굉장히 신경 쓰세요. 꽤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치인이 된다거나 유명한 셀럽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학위 논문을 굳이 찾아보면서 이런 것까지 막 따지고 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조금만 유명해지잖아요. 이거 찾아보는 사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레퍼런스 안 썼어. 이 사람 표절했어. 많이 보죠. 언론에 많이 보죠. 그런 식으로 걸리는 겁니다. 예, 예,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학위 논문의 고질적 문제를 제가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쓸데없는 분석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서대원 같은 경우 양 들리려고. 대표적인 게 요인 분석 같은 경우, 이제, 척도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기 요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인 분석은 사실 탐색적 요인 분석이랑 확인적 요인 분석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교수들이 둘 다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 둘 다 시키는 경우가 많냐? 몰라서. 하나만 하면 되는 거 몰라서. 그리고 탐색적 요인 분석이 먼저 나왔거든요. 확인적 요인 분석은 구조방식 나오고 나온 거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한 20년 됐나? 확인적 요인 분석 나온 지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탐색적 요인 분석밖에 모르니까 자기는 나이 많은 교수 같은 경우는 둘 다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 할 수 있어요. 확인적 요인 분석 하나만 하면 돼요. 예. 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쓸데없는 분석을 적어가지고 이 논문 양을 늘리는 짓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제 석사 논문도 실험 논문에서 되게 얇아요. 예. 학위 논문 두껍다고 해서 이거 공부 잘한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도 교수의 무관심이 제일 큽니다. 아까 말했지만, 좀 신경 좀 쓰세요. 교수님들 월급 받고, 그 학생들이 내 등록금으로 본인들 월급 받으시는 거잖아요. 제발 학생들 신경 좀 쓰세요. 공, 논문 쓰는 것도 좀 가르치고, 너무 아예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는, 좀 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인데, 학위 장사를 하는 거, 대학들. 특수대학원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학위 논문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죠. 논문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 그냥 돈벌이 수단이니까. 아, 물론 이게 나쁘나? 어떻게 관점에 따라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요 공급에 따르는 거니까요. 나는 여기서 그냥 어떻게 돈 좀 많이 내고 적당히 공부해가지고 학위 받아가고 자격증도 따가고 내 커리어도 경력도 높이는 그렇게 왔는데 왜 그게 뭐가 문제야? 욕구가 맞았는데, 수요공급이 딱 맞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대학이라는 거에, 교육기관이라는 거에 본질을 너무 많이 벗어나는 짓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이잖아요. 대학. 학원이 아니라. 예. 그리고, 표절이 문제가 많죠. 아까 앞서 말했지만, 이게 특히, 유명인들은 표절이 왜 많이 걸리냐면, 남이 써줘서 그래요. 셀럽들은 지손을 안 써요. 99%. 솔직히 말하면, 지손을 안 쓰면 왜 표절이 생기냐? 남이 써줄 때 이럴 거 아니에요, 먼저. 자, 누구한테 논문을 쓰는 걸 맡긴다. 그러면 얼마를 주고 논문을 맡긴다, 이런 거를 계약을 하겠죠. 그 몇 개월 걸려가지고 논문 하나 쓴다 했는데, 그 논문 대신 써주는 사람이 그냥 정성스럽게 써줄까요? 어떻게 쓸까요? 대충 짜집게 하겠죠.
아니면 본인도 노력을 덜 들이고 돈을 덜 들여야지 수익이 납니다. 돈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논문 쓰는 것 자체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든, 당연히. 그 비용을 아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써주는 사람도. 근데 돈 주는 사람들은, 돈 주는 사람도 자기 돈 아끼려고 해요. 요전하게, 막, 누구처럼 막, 뭐, 천만 원짜리 시계 받아놓고, 아니고, 뭐, 몇천만 원짜리 시계 받아놓고는 수고비라고 500만 원 주고 이런, 그런 양아치도 있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그게 나중에 이제, 셀럽이 되고 나서는 유명해져가지고 논문 표절 걸리고 이러면은 괜히 휠체어 타고 병원 입원하고, 뭐 그러겠죠. 어쨌든, 갑자기 뭐 은퇴한다고 하고, 활동 중단하고. 그러니까, 논문은 100% 남이 써주는, 그러니까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저희 테스트원도 컨설팅 업체에 도움을 많이 드리는데, 논문 쓰는 것 자체를 아예 통으로 써드리는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하면 안 되지만은, 이거는 자기 인생도 망가는 길입니다.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세상 일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지도 교수님 무관심, 제발 교수님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보통 논문 표절이 이제 이게 표절인 걸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뭐 책 특히 제일 저기 여기 이쪽이 가수분, 아까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가수라고 어쨌든 한 분, 저분도 저분은 어떤 짓을 했냐면은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썼어요. 문구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표절이죠. 물론 그건 뒤에 레퍼런스 달아도 표절입니다. 왜냐, 문구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문구를 그대로 쓸 때는 인용해가지고 이탈리크로 따로 써야 돼요. 예, 폰트를 다르게 해가지고 따로 써야 돼요. 그대로 인용할 때는 폰트를 다르게 해가지고 아예 따로 써야 됩니다. 문구를 쓸 때는. 레퍼런스 다는 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표절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거조차도 지도교사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도. 그런 거 몇 개 써 있으면 그거 표절인 거예요. 그냥 걸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그대로 썼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대충 써서, 나는 너무 그냥 대충 쓰고 사교만 받을래. 대충 내가 이거 가지고 뭔가 뭐 유명해질 것도 없고, 내가 대단한 사람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가지고 이 학위 받으면 어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취업이나 좀 해가지고 돈이나 벌까 해가지고 대충 쓸래. 뭐 잘 쓰고 그냥 욕구가 전혀 없어. 이런 사람들 대충 쓰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대충 썼는데 아무도 안 볼 줄 알았죠. 세상에 내가 쓴 학위 논문 따위를 누가 보겠어.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좀 유명해졌네? 어라? 어떡하지? 이미 써서 내 학위 논문은 저기 국회도서관에 짱박혀 있는데, 파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걸리는 겁니다. 표준은 보통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논문 괜히 쓰는데, 근데 교수도 관심도 없고, 어떻게 쓰지 모르게 힘들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예. 테스트원에서 컨설팅 받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어떻게 쓰면 되는지. A부터 Z까지 쭉 가르쳐 드리고 다 할 테니까는 여기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다 확인 논문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괜히 무리하다가 사고 치지 마시고, 예. 자기 명예에 걸린 거잖아요. 논문을 잘 쓰고 못 쓰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명예에 걸린 건데 이게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예. 아무튼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